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6년 2월 27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은 정말 이렇게 아침에 급락했다가 이제 장중에 플러스까지 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오후엔 좀 빠졌죠. 근데 코스닥은 또 올랐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한국은 생각보다 되게 세긴 셉니다. 네. 사실 이제 오늘 젠슨항 표정이 어떤지 모르지만 아무튼 젠슨항 엔비디아 주가는 별로 안 좋았죠. 그게 영향을 좀 주긴 줬어요. 그리고 현대차는 새만금 투자 보고서도 최근에 나온 것도 있지만 새만금 투자 이제 정부에서 공식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또 급등하는 양상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양한 내용들이 또 있으니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미국 시장하고 현대차 그룹, 현대차 얘기가 좀 많고요. 2029년에 또 아틀라스를 28년도에 3만 대, 29년도에 15만 대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내용이 나오면서 좋았고, 이재명 대통령 주가 누르기 방지법 입법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따로 뭐 내용이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여기서 바로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새만금에 9조 원 투자하는데 그중에 한 5조가 AI 데이터 센터 하는 거죠.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를 짓고 거기다가 이제 엔비디아 GPU 5만 장을 학습하는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 국내에서. 현대차가 아틀라스 15만 대 대량 생산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오늘 뭐 현대제철도 뭐 날라가고 난리도 아니었죠. 이재명 대통령의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뭐냐면 상속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상속세 낼 때 앞뒤로 2개월 봐요. 지금 만 원인데 만 원 전에, 그러니까 상속세를 공시한 날부터, 그러니까 상속하겠다고 앞으로, 그러니까 그전에 2개월, 그 후에 2개월을 이렇게 딱 계산을 합니다. 해 가지고 평균가를 내겠죠. 예. 그래서 가격이 높으면, 만약에 이제 상속을 이제 하기로 한 공시 시점에서 가격이 너무 높으면 상속세를 많이 낼 거 아니에요. 그죠? 최대 뭐 60% 이상 내야 되니까. 근데 많이 내야 되고, 근데 주가가 막 이렇게 안 좋아요. 뭐 정말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러면 그 구간에 이제 평균을 내니까 상속세 부담은 덜하겠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거예요. 저 이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뭐냐면, 지금 회사의 자본 있죠, 자본. 순자산 가치 대비해서 그게 80% 밑으로 떨어지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 PBR이, 이게 예를 들게요. PBR 한 배가 10만 원이에요. 0.8배는 얼마예요? 8만 원이죠. 근데 지금 주가가 2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 2만 원인데 PBR 0.8배가 8만 원이라 그랬죠. 그럼 만약에 지금 상속을 딱 결정했어요. 예. 옛날 같으면 그냥 2만 원 요 근처로 상속 금액이 잡히겠죠. 예. 근데 그게 아니고 저 법이 통과되면 0.8배로 계산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는 2만 원인데 8만 원에 계산된 상속세를 내야 돼요. 그럼 이제 상속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 이럴 수 있죠. 얼마 안 낼 줄 알았더니만 이제 많이 내야 되는 거죠. 왜 이러냐면 주가를 의도적으로 누른다 이거예요, 상속세를 덜 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지 마라." 그래서 이건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를 내려 버렸어요. 그래서 저거는 통과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저렇게 되면. 예. 그러니까 이게 주주들한테 피해가 간다는 거예요, 상속 때문에 주가를 자꾸 누르니까. 그래서 아마 어제 현대모비스 올라간 것도 아마 그런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현대모비스 하면 대표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못 올랐었죠, 옛날에. 예. 왜냐하면 정의소 회장이 지분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상속세를 또 내야 되다 보니까. 물론 그게 맞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어제 뭐 갑자기 급등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어제 나왔던 얘기죠. 그래서 요런 이슈들이 좀 있었다. 그리고 패시브 코멘트 좀 해 드릴게요. 이게 뭐 오늘 MSCI 지수에서 우리나라 이제 삼성전자 있죠. 요거를 비중을 줄여야 된대요, 무조건. 그런 이슈가 좀 있었어요. 그거 설명해 드릴게요. 코스피 6,300의 포인트의 주역, 성장하는 ETF 시장, 정책 반도체 다음은 환율, 반도체 보고서, 전기차 부진 넘어서는 ESS, 배터리, 그다음에 K방산 시즌 3, 아랍에미리트랑 350억 달러 규모 방산 협력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호재죠. 기업 분석은 LS 에코에너지, 이오테크닉스 두산, 대한항공, 한국전력, 한국가본, 전자공시는 우진, HD 현대중공업, 두산, 동아소시홀딩스, 삼성 E&A까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미국 증시인데
나스닥이 급락했고요. 반도체가 급락. 금리는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젠슨왕도 소프트웨어는 살렸어요. 근데 엔비디아는 못 살렸습니다. 엔비디아 쇼크 주가가 급락했고 젠슨왕이 구원투수가 됐죠. 시장이 AI의 위협을 너무 잘못 생각하고 있다. 소프트웨어랑 같이 성장하지 그들을 없애는 게 아니다. 라면서 좀 최근에 있었던 이슈에 대해서는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급락이 브로드컴 등 이제 다른 반도체에도 악재로 작용했고, 그러니까 미국과 이란이 협상이 좀 잘 됐다는 내용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근데 아직 내용은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는 것 같지만 낙폭을 좀 줄였고, 그 다음에 세일즈포스 실적은 좋았는데 가이던스는 별로였고, 그래도 오늘 소프트웨어 기업들 올라가면서 같이 갔고, 아이온큐 양자 컴퓨팅의 실적이 좋았어요. 그래서 잘 올라갔습니다. 엔비디아 뭐 어제 실적은 다 말씀드렸고, 시장은 좀 증명하라. 27년 이후로 어떡할래? 이런 것들이죠. 예. 그래서 시장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했고, 그냥 엔비디아의 구매 약정, 이제 주요 고객들하고 구매 약정을 맺거든요. 그래서 오픈 AI가 엔비디아에 뭐 10조 원어치의 구매 계약을 맺고,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는 그걸 나중에 공급을 해야 돼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엔비디아 칩을 구매하기로 했고, 또 구매 약정을 맺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은 좋은데 만약에 이제 그들이 필요 없어지면 이 칩이 그러면은 계약을 취소하거든요. 그 시스코가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대요. 그 주가가 완전히 곤두박질 친 적이 있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냐라는 우려가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좀 너무 막연하죠. 저는 이제 주가 빠지기 위한 좀 핑계인 것 같고, 예. 엔비디아 참 요새 좀 답답합니다. 엔비디아 하락은 반도체 업종 전반으로 전이돼서 다 안 좋았어요. 그리고 미국도 개인만 사고 기관은 좀 팔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CEO 젠슨왕은 시장의 AI 소프트웨어 위협을 잘못 판단한다. 서비스 나우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기회가 없고 그 서비스 나우가 만드는 프로그램 위에서 AI가 돌아가는 거다. 이렇게 언급해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반등했습니다. 세일즈포스는 실적 좋았지만 가이던스는 좀 안 좋았고 부동산이나 금융 에너지도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빅테크가 안 좋았던 거예요. 웰스파고 투자연구소의 더그비스 전략가는 변동성 높은 헤드라인 아래에서 주식시장은 순환 및 확대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 이게 뭐냐면 M7에 너무 치우쳤던 이게 확산되고 있다. 네,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M7 이익은 좋아요. 그래서 저는 뭐 미국장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답답한 거예요. 그냥 안 가니까. 자, 엔비디아 아까 말씀드렸고, 예, 그다음에 이 엔비디아 실적의 수혜주들이에요. 이게 서버, 델, HP, 시스코, 네트워크,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시에나, 시스코. 여기가 이제 통신 쪽 관련된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서버 렉을 공급을 할 텐데 그걸 만들어주는 회사, 거기 들어간 네트워크, GPU 클라우드, 엔비디아 이거 GPU 받아서 이제 요거를 빌려주는 회사 코이브, 데이터 센터 인프라 또 수혜받는 엠페놀, 버티브 이런 쪽은 좀 수혜가 아니냐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실적도 좋아요. 좋고 주가만 빠졌지 실적은 좋은 거죠. 아까 말씀드린 시장의 AI 소프트웨어 위협을 잘못 판단했다. 그 내용이니까 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했던 내용에서 뭐 큰 차이는 없어요. 엔비디아는 오늘 빠졌고 세일즈파스 올랐고 브로드컴도 좀 안 좋았어요. 엔비디아 실적 때문에 다음 주에 이제 브로드컴 실적 발표합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하겠죠. 아이온큐가 실적이 너무 좋았어요. 매출이 420% 급증해 버렸습니다. 매출 가이던스 좋았고 테슬라는 이제 오늘 좀 안 좋았던 게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승인만 하면 거기에 이제 무인 로보택시 내놓을 수 있다고 하는데 주 정부는 테슬라가 아직 승인을 받기 위한 뭔가를 안 했대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확인되면서 좀 실망 매물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너무 말로만 하는 건가? 이제 이런 우려. 알파벳은 좀 빠졌습니다. 막대한 자본 지출 우려. 근데 오늘 뭐 아마존 같은 빅테크도 조금 부진했고 메타는 좀 올랐습니다. 미국은 그래서 좀 밋밋해요. 재미가 없고. 예. 그리고 오늘은 아까 이슈는 다 말씀드렸고 바로 보고서로 좀 넘어갈게요. 요거는 다음 주에 하죠. 2월, 3월. 자, 수급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금일
MSCI 정기 리밸런싱인데 지수.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를 추종하는 ETF EWY라고 있어요. 이게 뭐 엄청나게 큰 규모는 아니에요 사실. 근데 여기 이제 삼성전자가 비중이 너무 올라간 거예요 주가 급등하니까. 그래서 편입 비중이 28.7 인데 미국 펀드 운용 규제에 따르면 25%를 넘으면 안 돼요. 이 밑으로 내려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팔아야 되니까. 근데 정작 삼성전자는 오늘 올랐어요 주가는. 그래서 일단은 거기다가 개별 종목 상환 22.5 요거까지 합쳐서 어쨌든 그 종목 합산 상환하면 45% 적용하면 삼성전자는요 22.5로 낮아져야 된대요. 그래서 한 얼마 파는 거죠? 예. 8%한 5%? 예, 5% 가까이 파는 거죠. 근데 이런 비슷한 규제 관련 리밸런싱이 작년에 하이닉스에서 있었대요. 하이닉스가 종가에 4,372억 원 매도가 나와서 한번 급락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하는 건 삼성전자에 해당됩니다. 삼성전자만. 그래서 동시효과에 한 1.6조 나올 수도 있다. 절대적 규모는 크진 않지만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사라. 근데 정작 삼성전자는 보시다시피 오늘 동시효과에 별로 안 빠졌어요. 근데 외국인 엄청 팔죠. 매도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정작 삼성전자는 이제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파는데도 그냥 매일 올라갑니다. 오늘 동시에도 호가에도 물량이 나왔겠지만 동시호가에 오히려 이게 올라 버렸어요. 그래서 충격은 없었다. 예. 개인들이 좀 받아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 이슈는 없었습니다. 그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오늘 아침부터. 그래서 뭐 삼성전자 급락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정작 올랐습니다. 자 코스피 6,300의 주역 성장하는 ETF 시장. 요새 ETF 뜨겁죠. 머니무브가 본격화되면서 개별 기업도 좋지만 요새는 ETF 투자가 유행하고 있죠. 그래서 반도체 호실적에 따른 증시 호황, 정부의 증시 활성화 이제 맞물리면서 개인들이 예금해서 주식으로 머니무브가 이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예탁금도 111.3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후에 좀 밀렸다가 다시 109조 원까지 올라왔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150조, 160조까지 갈 걸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상장 ETF 순자산 총액이 올해 1월에 300조인데 379조로 늘어났어요. 80조가 돈이 들어온 거예요. 예. 거래소 대비 ETF 거래대금 비중은 2월 초에 60.2%까지 치솟았다가 현재는 40.1%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ETF로 거래대금 비중은 조금 이제 줄긴 했지만 여전히 많죠. 그래서 ETF 중심으로 강한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원래 코스피는 외국인 수급으로 설명을 많이 했잖아요. 이제 안 맞아요. 금융투자예요, 금융투자. 여기에는 그 어쨌든 개인들의 ETF 매수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국내 수급이 어쨌든 이런 상황인데 국내 수급에 좀 좋아질 만한 이슈가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 상장된 한국 ETF 있죠. EWI. 요거는 이제 해외에 상장돼 있는 거고 KORU라는 ETF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지수를 3배나 추종한대요. 한국에선 못 나오죠. 이런 상품은. 근데 미국에는 상장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개미 분들이 요런 걸 투자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국에 상장된 기업 한국 주식을 사버린 거죠. ETF를. 그게 참 되게 독특하죠. 옛날에는 M7 사시고 미국 기업 사시고 S&P 500 샀는데 이제 그것을 벗어나서 미국에 상장된, 왜냐면 달러로 사니까 달러는 노출시키고 싶고 국내는 하고 싶고 그럼 2마리 토끼 잡자. 그래서 요걸로 매수를 하셨던 것 같아요. 둘째 내국인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홍콩 시장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거기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레버리지 인버스 2배짜리가 있어요. 예. 우리나라는 못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허용을 해준다고 하는데 이걸 순매수 해버린 거죠. 홍콩 시장 2월 순매수 상위 50개 중에 3개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47.2억 원의 매수가 몰렸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허용을 하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이 홍콩으로 갔고 저게 허용되면 이제 우리나라로 오겠죠. 셋째 개인 투자자가 코스피 200, 반도체 ETF와 함께 코스닥 150도 굉장히 많이 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코스닥이 좋냐 나쁘냐의 문제보다 앞으로 괜찮다고 보는 게 수급 때문에 연기금도 들어오겠죠. 또 삼성 액티브 타임폴리오가 일단 코스닥 액티브 ETF, 이 액티브 ETF는 지수에 연연은 안 하고 코스닥 150이 아니어도 된대요. 지금 타임폴리오나 삼성 액티브는 그 코스닥 기업을 선별하겠죠. 뭐가 들어갈지 모르지만. 예. 그래서 출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여기에 선택된 기업들은 굉장히 좀 이렇게 탄력적으로 움직이겠죠. 3월 17일에는 기업 성장 집합 투자 기구가 설립돼서 시총 2,000억 이하 코스닥 종목에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대통령 코스피 5,000 특위 5,000 여기서 코스닥 150도 얘기하셨고, 예. 그러면서 아무튼 이렇게 주가가 사실 올해 엄청나게 올랐죠. 주가 보면. 네.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 변준호 연구원이 IBK의 연초 이후 수급 구도는 금융 투자 대 외국인 매도 나눕니다. 금투는 개인 자금이죠, 거의. RIA 국내 시장 복귀하면 이제 세금 깎아주는 거 미국에 국내 유입 기대하고 있고 4월 중에 아마 시행할 것 같아요.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가 좀 줄고 있거든요. 한국은 올라가고 금리가 미국은 떨어지면 환율이 떨어져야 돼요. 그게 정상이죠. 그리고 WGBI 세계 채권 지수 편입됩니다. 4월에 약 80조 원 정도 들어올 거고 해외 자금 유입이 기대된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뭐 이게 환율에는 긍정적입니다. 환율이 좀 내려가겠죠. 안정화되겠죠. 돈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니까. 그리고 달러는 약세 압력 가중될 것 같고 반도체 중심의 실적 좋을 것 같고 환율 하락 민감도가 예상보다 클 수 있는 기술적 위험도 좀 존재는 한다고 합니다. 예. 환율이 예상으로 96이 깨지잖아요. 굉장히 크게 환율이 꺾여버릴 수도 있대요. 여기서 하는 거는 어쨌든 지금 이제 많은 전문가들도 환율 하락 쪽을 전망들을 하니까 앞서 말씀드린 여러 요인들, 예. 이런 거 좀 종합해 보시면 환율이 생각보다 더 많이 꺾일 수도 있다. 96인데 그러니까 달러 지수 96이 깨지면 급격히 밑으로 쏠려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증시는 더 좋죠. 예. 근데 이제 너무 변동성이 나오는 건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환율이 크게 내려갈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만요. 맞죠? 2월 26일이죠. 아니 잠깐만. 오늘이 2월 27일 죄송합니다. 27일이죠. 수급했고 반도체. 자, 반도체는 이제 뉴 패러다임, 뉴 멀티플 파트 2, SK증권 한동희 박재민 연구원인데 과거 메모리 산업은 거시경제, 재고 상태 막 이런 것 때문에 전형적인 경기 민감형인데 최근에 제이프모먼도 뭐라고 했냐면 필수 소비재다. 이제 반도체는 메모리는 그렇게 굉장히 좋은 평가를 내렸고 AI 시대 AI 성능을 결정짓는 변수는 이제 메모리다. 그래서 요게 이제 지금 AI 성능이죠. 이렇게 GPT-2, GPT-3 이렇게 나오죠.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는 여기 있죠. 연산이 중요했어요. 연산. 계산하는 거. 그래서 엔비디아 GPU, 구글의 TPU. 근데 구글의 TPU랑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네, 여기에. 근데 이쪽은 이제 메모리입니다. 288GB. 여기는 이제 뭐냐면 어쨌든 연산 수요인데 꾸준히 늘죠. 이렇게 점진적으로. 근데 이제 이 메모리 용량과 대역폭 제한 시대는 뭐냐면 요 성능이 올라가니까 요만큼 괴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걸 좀 채워줘야 돼요. 예. 근데 그걸 채우는 거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메모리다. 예. 옛날에는 그냥 GPU 더 많이 만들고 이러면 됐는데 GPU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요. 메모리가 뒤에서 뒷받침이 안 되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288GW까지 나왔죠. 옛날에는 80기가 썼고 옛날 처음 나왔을 때는 32, 16기가 그런 이제 HBM 썼는데 지금 엄청나게 발전한 거죠. 그래서 메모리가 지금 여전히 키를 쥐고 있다. 그리고 메모리 수요는 구조적이다. 예. 높은 서버 메모리 판가 고려하면 매출액 기준 시장의 절반 이상이 서버다. 서버를 보시면 돼요. 그 클라우드 사업자들은 이제 이 GPU라는 신규 서버, 이제 땅을 구축하고 AI 실험실이죠. 세입자를 여기다 확보하는 디지털 지주 사업 모델을 좀 강화를 한다고 합니다. 뭐냐면 이제 클라우드 사업자들은 뭐 구글, 아마존 뭐 이런 회사들이죠. 그러니까 요거를 GPU를 이용해서 신규 서버 이제 배치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는 AI 인프라 투자가 단기적 지출이 아니라 장기적 자산 구축의 성격임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자기 땅에 데이터 센터에다 GPU, 메모리 막 다 넣는 거예요. 네. 2026년 AI 서비스는 단순 챗봇을 넘어 이제 코딩, 쇼핑,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많은 것들을 AI가 대신해 줄 겁니다. 편하게. 그래서 그걸 코딩이라고 하고 그 코딩 분야에서는 엔트로픽의 클로드 코어가 정말 유명하죠.
오픈 AI는 코덱스 5.3. 한 번 명령하면 얘가 막 24시간 그냥 일을 해줘요. 예. 그 쇼핑 에이전트도 있고, 예, 쇼핑 대신해 줍니다. 구글이 UCP 같은 게 유명해요. 그러면 AI 에이전트의 확산은 기술적으로 메모리 요구량을 선형적으로, 에이전트는 뭐냐면 나랑 대화하는 걸 계속 저장해야 돼요. 그냥 끝없이 저장. 그러니까 문맥 있죠. 나랑 에이전트가 이제 서로 대화하는 겁니다. "나 아디다스 신발 사줘. 예, 요새 내가 저번에 매장 가서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 예, 너가 좀 골라봐. 예, 골라서 네가 알아서 결제까지 해." 예, 그러면 이 말할 때 할 때마다 이 문맥들을 다 기억을 해야 돼요. 옛날엔 그냥 말하고 끝났어요. 기억 안 하고 그냥 대화 끝나면 끝. 근데 이제는 나의 모든 걸 다 기억을 하고 비서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말할 때마다 그런 데이터들을 KV 캐시 라고 하는데, 요걸 저장을 해야 돼요. 이 저장을 어디다 하냐면, 옛날에 HBM 했는데 HBM 비싸잖아요. 거기다 다 집어넣을 수 없어요. 그 중요도에 따라서 D램과 낸드로 나눠서 오프로딩 거기다 보내줍니다. 거기로 데이터를 보내줘요. 그럼 너가 저장하고 있어. 그래서 3호나 HBM, D램, 낸드. AI 에이전트는 이 세 계층으로 같이 활용하면서 성능을 발휘하는 거죠. 낸드도 역시 마찬가지고, 낸드도 아주 오래된, 그러니까 좀 아주 큰, 예,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죠. 그래서 HBM은 가속기 일부, D램은 AI 에이전트의 운영 메모리, 낸드는 추론 상태를 담는 스토리지, 저장 창고, 그걸로 재편되면서 모두 연산 보조용에 집한다. 그 옛날에 HBM만 붙어 있던 거예요. HBM만 붙어 있던 이 메모리가 이제 D램, 낸드도 각각 다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수요가 폭발했는데 공급은 준비 안 돼서 이 난리가 난 겁니다, 주가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HBM은 그리고 수율이 떨어지니까 많이 만들어야 돼요. 여기를 많이 만들수록 일반 D램은 생산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빅테크 3사의 2026 자본지출 가이던스는 25년 대비해서 50에서 무려 90%예요. 너무 많다라는 걱정도 있지만, 근데 저렇게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채권까지 찍어내니까 불안해요. 왜 빚내서 하냐 이거죠. 네, 근데 이거는 장기전 하는 거예요. 채권 발행해 가지고.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시간이 좀 있잖아요. 네. 근데 돈을 버는 이제 시간은 좀 남아 있는데, 그 기간을 좀 최대한 활용해서 채권 발행해 가지고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원투게더. 그리고 좀 기간을 늘리겠다. 채권은 이제 만기가 좀 오래되니까. 그래서 이 채권을 활용해서 투자하는 거, 이 부분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리고 뭐 이들이 돈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메모리 기업들은 PBR이 아니라 PER로 바꿔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글로벌 AI 관련주들 중에서 한국 메모리가 제일 싸죠. 예, 그거 뭐 명백한 팩트고요. 삼전 30만 원, 닉스 160만 원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읽어보면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복습한다고 잘 생각하시면 되겠고, 예, 요게 지금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수요가 나오고 있다. 주가가 좀 너무 단기에 많이 오른 게 걱정이지, 뭐 아직까지는, 예, 반도체 업황 자체는 뭐 좋은 것 같습니다. 배터리는 지금 안 좋았는데, 배터리 3사 실적 발표가 있었잖아요. 전기차는 여전히 대부분 안 좋게 봐요. ESS는 좋게 본대요. 양극재는 LNF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예. 46파이 원통형 배터리 신제품 양극재 공급 확대, 연간 출하량 20% 증가할 거라는 가이던스를 줬어요. 그러니까 다른 양극재보다 좀 우위에 있는 거죠. ESS는 모두 다 좋게 봅니다. LG엔솔이 북미에서 45% 성장, 글로벌 40%, 생산 능력도 대폭 늘립니다. 25년 말에 17기가와트인데 지금 26년 말에는 무려 60기가와트. 여기 집중 투자하는 거예요. 현재 북미 ESS 수요 90%, 96%가 이제 전력망, 데이터 센터 부하 조정 이런 데 들어가는 겁니다. SK온도 조지아 공장 라인 일부 이용해서 ESS용 LFP 생산 거점을 만들어서 북미 수요에 대응한다고 합니다. 삼성 SDI는 스텔란티스랑, 예, 소재 업체들도 LFP 시장에 뛰어들어요. 여기가 이제 시장 커지니까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엠도 있고 LNF가 대구에 3만 톤 규모 LFP 공장 건설 중에 있어요. 포스코 퓨처엠은 포항에 LFP 전용 라인을 연내 착공한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전기차 시장은 부진이 불가피하지만 자율주행 시장은 개화하면서 좀 거기에 따른 또 구조적인 성장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SS 시장의 가파른 성장, 한국 기업의 미국 내 점유율 상승이 맞물리며 수혜가 확대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최선호주로는 LG엔솔, 삼성 SDI, LNF를 김현수 연구원님이 제시를 해줬습니다. 방산도 호재가 하나 있었어요. 아랍에미리트와 350억 달러 규모 방산협력 MOU 이제 합의를 한 거죠. 그래서 350억 달러는 방산 분야고 총 650억 달러인데 350억이 방산, 나머지 300억 달러가 원전 등 AI 분야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분야별 워킹 그룹을 구성해서 후속 논의할 예정이고요. 일단 이제 두 나라가 이런 분야에서 포괄적 합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협력 아직 어떤 걸 할지 몰라요. 무기가. 근데 LIG 넥슨의 천궁2, LSAM 그리고 미사일이죠.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의 KF-21 무인기 전투기, 그다음 무인기, 수리온 헬기, 현대중공업 하나오션과는 수상함, 군함 같은 이런 게 포함되지 않았을까 추정을 하고 전차 자주포 장갑차는 직접 언급이 없었대요. 그러나 통합 방공무기, 항공전력, 해양전력 등이라는 표현 감안하면 이건 포함되지 않겠냐라고 좀 기대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2년 이전까지 한국 방산은 내수예요. 마진도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밸류를 못 받았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계기로 폴란드가 우리나라 1000대 K2, K9 자주포 672문, 천무 다연장 로켓포 290무, FA50 경전투기 48대 이거를 구매하겠다고 합의서를 체결했어요. 그때 당시. 그리고 이제 본계까지 간 거죠. 그래서 K방산 시즌2가 열리면서 방산주가 그냥 미친 듯이 가버린 거죠. 폴란드는 현재까지 이 합의서를 기반으로 32조 원 규모의 구속력 있는 확정 계약을 체결을 했고 이는 한국 방산주들의 밸류에이션 재평가를 이끌었죠. 그러니까 본계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랍에미리트의 이 합의도 지금 뭐 계약서 쓴 거 아니지만 요걸 폴란드랑 연동해 보면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돼서 단기적으로 무기 생산을 하고 아랍에미리트에 공급을 한다면 또 다른 먹거리가 나오는 거죠. 이건 완전히 방산주한테. 방산주들은 좀 계속 긍정적인 관점 필요하지만 근데 이제 주가가 좀 지지부진해요. 너무 반도체가 세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서 폴란드 다음으로 한번 이제 좀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이제 뉴스가 좋은 게 아주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업 좀 말씀드릴게요. LS 에코에너지가 이제 여기 전선 업체죠. 베트남에서 하는 실적 좋았고 영업이익이 49.2% 급증했고 LS 비나가 56.6% 성장하면서 좋은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그리고 LS CV는 매출은 감소했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은 감소했는데 이익은 급증했어요. 그러니까 비싼 제품들이 많이 팔린 게 원인이었습니다. 올해도 사업 환경은 우호적이고요. 2025년 실적 개선 이끈 베트남 내수 경기 회복, 초고압 전력선 고부가 프로젝트 수주가 이어지면서 좋은 실적을 낼 것 같습니다. 수주 잔고는 이제 전년 말 대비 3.4% 증가했고 수주 잔고의 84%가 LSB나 초고압 전력선 비중이 높은데 높은 수익성 유지될 걸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 주가 6만 원을 올렸고 저는 근데 LS 에코에너지는 이제 전선도 있지만 히토류 기대하고 있어요. 베트남에서 히토류 사업하는 거 아시죠? 얼마 전에 공시했잖아요. 여기서 히토류 만들어서 어디로 보내죠? 미국에서 LS가 받아서 LS가 연구자서 이렇게 만들 겁니다. 그걸 좀 기대하고 있고 이오테크닉스는 PER이 51배나 돼요. 진짜 비싸긴 하죠. 근데도 정말 강합니다. 레이저 어닐링 장비 고객사 및 활용처 확대 기대. 레이저 커팅, 레이저로 잘라내는 거죠. 비메모리와 메모리 전반으로 활용처가 늘어날 거. 고부가 기판, 투자 재개에 따른 실적 회복 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밸류라는 부담감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보시고 반도체 산업의 이제 자본 지출 확대가 이어지면 낙수 효과를 받겠죠. 어닐링 장비는 국내 메모리 생산업체 중심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커팅 잘라내는 거는 HBM
예 공정이 좀 들어가는데 거기에 이제 적극 채용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PCB 이제 구멍 뚫는 장비는 좀 안 좋았는데 여기도 이제 기판 수요가 증가하면서 좀 늘어날 걸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밸류가 좀 높은 건 좀 아쉬워요. 저도 이제 이오테크닉스 정말 괜찮게 봤고 뭐 몇 년 전부터 우리 공부해 봤잖아요. 이제 이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예. 6만 원일 때부터 계속 좀 예 지금 얼마죠? 지금 41만 원. 이게 불과 얼마 전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정말 이제 이거죠. 지금이야 쉬워 보이죠 뭐 이렇게 보면. 그죠? 뭐 기분 여기서 했으면 좋죠. 옛날에 6만 원대. 요때예요 요때. 요거 22 년도 그 망가질 때. 예. 정말 안 좋았지만 여기서 이렇게 올랐는데 이걸 여기까지 들고 갈 수 있나요?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그런 분이 계시다면 진짜 성공하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참 옛날 생각이 많이 나서 그렇습니다. 이 기업은. 제가 좀 이렇게 많이 괜찮게 생각했던 기업 중에 하나라서. 근데 이제는 뭐 나쁘다가 아니라 이제는 가까이 가기엔 너무 먼 당신이 돼 버렸어요. 너무 올라가 가지고 밸류가 콧대 높은 기업이 돼 버렸죠. 그래서 추격은 하긴 좀 어렵죠. 자 두산 메리츠증권의 양승수 연구원 신고가 경신한 EMC 이게 대만의 경쟁사인데 여기 잘 나가요. 근데 여기보다 두산이 더 잘하거든요, 기술력은. 차세대 제품 엔비디아 루빈 나오죠. 거기에 두산의 CCL이 독점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걸 기대하고 있고 두산전자 BG 전자사업부인데 18.9조 원 정도 돼요. 기업 가치가. 이제 그 정도 수준이래요, 지금 시총이. 그럼 나머지 자회사들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거죠. SK 실트론의 웨이퍼 사업도 인수하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갖고 있고 그런 것도 반영을 해 줘야죠. 전일에도 자사조 전량 소각 발표를 했어요. 주주환원도 잘할 것 같고 북미 엔비디아양 루빈 제품 여기에 들어가는 CCL 동박 적층판 올해 초부터 양산 샘플 출하를 시작을 했습니다. 두산이 지금 현재 단독 대응 중이래요. 양산 샘플은. 이 구도가 유지돼서 실제로 이제 공급까지 된다면 독점적인 지위가 루빈에서도 지금 블랙에서도 독점적 지위인데 루빈까지도 연결되는 거죠. 내년에 루빈 울트라도 기대가 되고요. 그래서 수요가 많잖아요. 그래서 증설을 해요. 기존 공장을 더 늘리는 거죠. 그리고 28년에는 추가 증설도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SK 실트론 인수는 이제 실사를 완료하고 현재 인수가격 협의에 최종 단계에 진입했다. 굉장히 알짜 회사예요. 그래서 이런 인수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 주가는 아직 저는 뭐 비싸다는 생각은 안 드는 것 같아요. 많이 오른 건 부담이지만 대한항공 이제 최근에 분위기 좋았죠. 부산 테크센터 예, 거기를 좀 갔다 오신 것도 같고요. 예, 부산 테크센터는 항공우주사업부의 핵심 거점이라고 합니다. 군용기 창정비 시작으로 90년대 항공기체 제조를 본격화했고 2015년부터 무인기도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되게 이런 항공기 제작하거나 이런 사업도 오래전부터 했던 거죠. 항공우주사업부 매출은 7,796억, 민항기 부품을 만드는 거 그게 좀 비중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공기체 사업, 보잉 에어버스나 이런 데 들어가는 다양한 기체 부품들이 있죠. 그런 거 만들어요. 군용기도 합니다. 군용기 이제 정비해 주는 거예요. 뭐 성능 개량 사업도 해주고 있고 무인기도 합니다. 예, 국내 최다 제품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잘하고 있지만 예, 본업은 뭐 이게 아니다 보니까 예. 이 대한항공의 본업은 어쨌든 여객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비중이 또 그렇게 현재 항공우주사업부의 비중은 4%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인정 안 해줘요. 이게 아무리 잘해도 너 잘하는 거 아는데 비중 얼마 안 되잖아. 근데 이제 인정해 줘야 돼요. 이렇게 지금 뭐 군용기라든가 이런 거 유지보수, 항공기체, 무인기, 미국의 대표적인 무인기 만든 안도릴과 협력하고 예.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올해죠. 항공우주사업 수주 금액만 1.7조, 연간 매출 1조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거기다 환율까지 꺾였으니까 긍정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시장은 너무 이거를 좀 예, 이제 너무 비중 적으니까 좀 생각 안 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환율도 꺾이고 대한항공은 좀 재평가 받길 바라고 올해 말에 아시아나 항공 그 합병도 하잖아요. 예,
기대할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마 한정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이제 화가 나셨을 것 같아요. '아 왜 이렇게 빠져 가지고 막.' 네, 일단은 실적도 안 좋았고요. 네, 연료비와 구입 전력비는 예상 수준인데 그 수선비하고 기타 영업 비용이 좀 늘었대요. 1.3조 정도. 4 분기 자회사의 대규모 해외 사업 손실 반영도 있었고 원전 사후 처리 충당 부채, 온실가스 충당 부채 이런 걸 반영하면서 예 일회성 요인도 있었지만 어쨌든 어닝 쇼크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거대로 뭐 이해할 수도 있는데 배당 성향이 좀 아쉬웠어요. 주당 배당금이 1,545 그러니까 1,540 원이죠. 주당 한 주당 주는 건데 배당 성향이 13.7% 니까 너무 적어요. 배당 성향을 한 30-40% 까지 늘리면 좋은데 13.7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적은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실적이 뭐 엄청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이렇게 빠진 건 배당 실망감. 예 근데 문경훈 연구원님은 어쨌든 그래도 단기적으로 이제 배당 성향 올라가지 않겠냐. 근데 배당 성향을 기대했던 분들한테 아쉽다는 거죠. 유가는 꺾일 것 같고 그 환율도 좀 꺾일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 하반기는 지금보다 나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 원전에 대한 그 기대감이 그러니까 지금 요런 이슈들이 주가를 좀 눌러버렸다라고 보시고 황성희 연구원님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세요. "배당액이 알리는 실적이다. 올해도 이익 증가한다." 예. 1 분기까지 원전 정비에 집중되면서 뭐 발전 믹스 악화에 따른 발전 믹스는 그거죠. 원전으로 전기 만드는 게 제일 좋아요, 단가가 싸니까. 근데 이제 원전을 정비하면 뭐 무슨 일이 발생 원전을 못 쓰죠. 그럼 비싼 걸 써야 돼요. 그러면 수익성이 안 좋아지겠죠.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올해 2 분기부터는 원전 가동률 올라갈 걸로 보고요. 전기요금은 동결로 가정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황성현 연구원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고 다만 배당은 좀 실망스럽고요. 그래서 좀 빠졌고 산업용 전기요금도 인하할 가능성이 높대요. 이런 것들은 부담이죠. 그래서 당분간 저는 쪼금 쉬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은 보고 있고 하지만 끝은 아니고요. 원전 모멘텀 안 끝났고 실적 좋아지고 배당도 늘릴 거거든요. 잠시 휴식 구간에 이제 진입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국카본은 실적 좋았죠. 저번에 한번 소개도 해 드렸고 그리고 LNG 선수 잘 되니까. 근데 중국이 싹쓸이했어요 최근에. 근데 자국 배들이에요 거의 다. 너무 의미부여할 필요 없고 이제는 우리의 시간이 오는 거죠. 그래 LNG 운반선 파이프라인도 많아요. 모잠비크, 우드사이드, 엑슨모빌, 알래스카. 예.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그 수주를 기대해 보는 거고 LNG 운반선을 우리 한국 기업들이 수주를 해내면 한국카본이 거기 들어가는 본행제를 만들죠. 동성화이텍하고. 그러니까 묶어가는 거죠. 그래서 LNG를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카본한테 우호적이고 실적도 좋았고요. 설날에 근데 미국 조선업 재건하기 위해서 MPZ라는 곳을 이제 뭐 만들겠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여기가 뭐냐면 한마디로 이제 미국 조선업 이제 하기 위한 하나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장소예요. 예. 그래서 조선업 지원하는 어떻게 보면 공급망을 구축하는 장소죠. 거기 이런 게 이제 실제로 시행이 되면 한국화품 같은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밸류를 더 많이 받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미국 내 조선소 만들고 거기에 투자할 때 예. 또 같이 갈 수 있는 기자재 업체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LNG선이 좋으면 항상 한국카본이 좋죠. 이건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실 테고 요새 조선주는 안 좋은데 안 좋아요 조선주. 그죠? 좀 답답한데 지금 보면 이 한국카본하고요. 그죠? 예 오늘도 신고가 났습니다. 요거랑 오늘 아니죠. 잠깐만요. 이건 주봉이고 또 오늘 3% 올랐고 그다음에 대한조선이 그다음에 요 2 개가 그래도 좀 요새 가장 좋죠. 조선주 내에서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기업 분석까지는 했고 이제 공시하고 시황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공시가 좀 있어요. 우진 아시죠? 논해액 계측기라고 요게 88억 짜리.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전이 통상 12에서 18개월 주기로 가동을 멈추고 전면 정비를 하는데 이 시기에 이걸 교체해요. 이걸 OH라고 한대요. 예. 원전 이제 약간 유지 보수할 때 그때 논해액 계측기를 바꿉니다. ICI. 원자로 내부에서 핵분열이 얼마나 지금 반응하는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여기. 여기서 핵 분열 일어나거든요. 이런 거 이제 확인해 주는 거예요. 예. 핵 분열량을. 그래서 과열 방지하고 사고 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소재입니다. 부품입니다. 그래서 교체 주기는 2 년에서 4년 정도 된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우진의 ICI 시장은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어요. 국내 표준형 원전 4대 핵심 계측기의 독점 공급사입니다. 예. 그래서 원전 교체할 때, 그러니까 처음에 원전 이제 가동하다가 교체 수요가 있잖아요. 그리고 건설할 때 들어가요. 이 두 개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계속 수주 잘하고 있고요. 예. 요게 이제 수주 금액이죠. 예. 그래서 올해 보시면 지금 이렇게 꾸준히 지금 수주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죠. 예. 근데 2026년 2월 지금 이번에 88 억짜리 하나 따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반복 매출 나오고, 원전 설계 수명 60년 고려하면 수십 년간 반복 수주가 나와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데 이제 공급을 합니다. 작년에 몇 번 좀 소개해 드린 기업이고요. 주가가 근데 좀 이것도 많이 올랐어요, 너무. 그러니까 지금 막 쫓아갈 수는 없지만 원전하면 또 우진도 많이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중공업 LNG 운반선 또 오늘 수주 받았고 단가 괜찮고요. 두산이 주구주같이 아까 말씀드렸죠. 재고를 위한 주주 환원 정책을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시 공시로 했고, 자사주가 320만 주인데 전체의 15점인데 임직원 보상 목적을 빼야 돼요. 3% 그러면 12% 정도를 다 소각한대요. 그래서 이거는 박수 쳐줘야죠. 동아소시홀딩스 자회사 ST젠 바이오있어요. 위탁 생산. 여기가 생산 설비 증설합니다.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를 일단 그 증설하기로 했고, 바이오 리액터 2기 세포 배양하는 거예요. 원료 의약품을 만드는 거고, 하베스트는 여기서 이제 배양 완료된 세포에서 단백질을 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이솔레이터 충전 라인, 무기는 완제 의약품, 여기는 이제 완제 의약품을 만드는 건데, 그러니까 원료 의약품부터 완제 의약품까지, 약의 원료부터 최종 제품까지 다 해내는 거죠. 요런 걸 이제 한다고 합니다. 총 생산 능력은 이제 올라가겠죠. 증설 전엔 9,000리터인데 14,000리터. 기존 대비 이제 원료 의약품은 44%, 완제 의약품은 170%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효과는 이제 하나의 그 바이오 리액터 있죠. 이 용기에서 얼마만큼 많은 그 세포들을 뽑아내냐. 이게 높을수록 고효과거든요. 삼성바이오가 저걸 잘해요. 근데 이제 그런 바이오 의약품 수요가 굉장히 높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고, 그다음 동아ST가 개발한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가 있어요. 이름이 이물도사입니다. 그거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거를 요 ST젠 바이오가 대신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글로벌 규제 인증 경쟁력도 확보했다. FDA랑 EMA 여기 인증을 받은 또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경쟁력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설명하면, DS는 세포 배양부터 바이오 리액터에서 항체 단백질 만들고 수확하고 정제해서 하는 거고, 이번에 바이오 리액터 2기, 하베스트 1기 추가됐고, DP는 완제 의약품입니다. 저기서 이제 정제한 거를 이제 무균 충전 포장해서 최종 완제품으로 만들어요. 근데 여기 보면 아이솔레이터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 기존 방식과 이 아이솔레이터 방식이 다르거든요. 무균 작업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깨끗하게. 기존 클린룸은 작업자가 출입해서 오염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근데 클린룸 전체를 어쨌든 이제 여기는 그 충전 챔버 하는 그 자체로 완전 밀폐해서 작업자와 제품을 분리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깨끗할 수밖에 없죠. FDA랑 이제 유럽에서는 이런 아이솔레이터 방식을 권장하고 있어요. 그걸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ST젠 바이오는 굉장히 지금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걸 알려주는 배경인 것 같습니다. 삼성 E&A는 화공 플랜트 있죠. 원래 주력이 화공 플랜트인데 요거 낙찰 통지서를 수령 받았습니다. 그래서 LOA는 발주처가 특정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했음을 공식 통보하고, 웬만하면 이제 수주가 돼요. 정식 계약은 아니지만 곧 정식 계약도 나올 것 같고, 누구랑 하는지는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큽니다, 금액이. 예, 큰 금액으로. 화공이 주력인데 이게 이제 실적 안전판 역할을 해주겠죠. 수주 따내면서. 첨단 산업, 뉴 에너지. 첨단 산업은 주로 삼성그룹의 반도체 공장 같은 거. 뉴 에너지는 이제 새로운 거. 친환경. 뭐 여기 LNG라든가 뭐 암모니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이번에 수주 받은 이제 낙찰 통지서 받은 거는 기존의
화공 플랜트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부 내용 비공개니까 뭐 알 수는 없지만 금액이 뭐 굉장히 크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다 했고요. 방금 뭐 속보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아파트 판돈으로 ETF 등 금융 투자가 경제적으로 이득 있다. 와, 진짜 대놓고 지금 리딩하고 계신 거예요. 그죠? 이건 또 뭔가요? 분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으라고요? 이게 뭐죠? 분당 아파트. 아무튼 기사만 그렇게 나와 있어 가지고 코스닥을 보내겠다는 생각인가요? 와, 진짜 주식 시장으로 그냥 무조건 모든 돈을 다 주식으로 지금 몰아버리고 있어요. 예. 그 정도로 굉장히 지금 센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좀 내용이 있어서 그냥 지금 보다가 저도 깜짝 놀래 가지고 5시가 좀 넘었는데, 자, 아무튼 이제 오늘 이렇게 시장이 마무리됐고 오늘은 좀 코스닥피는 좀 빠졌고요. 그래도 삼성전자 올랐습니다. 오늘은 현대차 정말 그러니까 주도주 함부로 팔면 안 되는 거 아시겠죠? 예, 진짜 대단합니다. 한미 마이크론에 공급받는 얘기가 있어요. 예, 급등했고 이수페타시스 오늘 올랐고, LG와 현대로템은 그 아랍에미리트 이슈, 한국항공우주, 삼성 SDI도 오늘 벌써 46만 원 왔습니다. 다음 오늘은 DB손해보험, LG디플 그렇게 또 많이 오르더니만 오늘 왜 빠진 건가요? 또 LG플러스, SK, 지주사 좀 빠졌고요. 그러나 뭐 크게 악재 있는 거는 한전 정도예요. 한전은 악재라기보다는 좀 실망. 배당 좀 왜 이렇게 적게 주냐? 화를 낸 거죠, 좀. 약간 그런 부분이. 오늘은 코스닥이 좋았어요. 코스닥이 이제 1200까지 거의 왔습니다. 한 1400까진 보는데 어쨌든 왔고, 와, 선인시스템 그죠? 예, 우리 진짜 공부 많이 한 기업. 이런 기업들 올라가면 기분 좋죠. 예. 강인회 때도 많이 공부했던 기업인데 오늘 뭔 일 있나요?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오른 거예요? 21%요? 이유는 저도 모르겠네요. 왜 올라갔는지. 그리고 뭐 SNS텍 많이 갔고, Y젠터도 오늘 좋았습니다. 실리콘2 살아났고, 파두, 흡프스프 오늘 다시 올라왔네요. 반면 오늘은 조금 JNTC, SFA 반도체, SFA, 하나마이크론 뭐 근데 엄청 크게 빠지거나 그런 거는 뭐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은 무려 7조 팔았습니다. 뭐 그냥 역대급 매도입니다. 제일 많이 판 것 같아요, 역대. 개인은 무려 7조. 그냥 빠지면 담고 있어요. 예,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왜? 돈이 많거든요, 지금 대기 자금이. 그냥 사겠다는 겁니다. 빠지면. 오르면 안 사요. 지금 개인 투자분들의 심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 어쨌든 이제 오르면 좋은데 저도 좀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너무 올라가니까. 오늘 현대제철 날라가고 현대차 그룹 날라가고 이젠 시멘트 좀 움직이고 뭐 창투사도 가고 자동차 날라가고. 근데 오늘 사실 현대차만 간 거죠. 다른 건 좀 안 갔어요. 전선주, LS 에코에너지 좋았고, 조선주도 오늘은 대한조선. 예. 근데 다른 조선주는 좀 약하죠. 그리고 배당 많이 주고 이런 뭐 증권주나 이런 쪽은 오늘 좀 빠졌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락 종목이 좀 많긴 하고 좀 시장 많이 흔들려서 힘들었지만 어쨌든 오늘 고생들 하셨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뭐 투자하실 분들은 하세요. 예,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많이 못 오르고 여전히 안 간 것도 있으니까 겁낼 필요는 없는데, 단 내가 이제 재산이, 그러니까 내가 원금이 좀 많이 있다면 현금이 그거를 이렇게 올라오는 순간에서 많이 투자할 수는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일부만 투자하시는 거고 그런 속도 조절은 필요해요. 그리고 시장은 되도록이면 숨고르기 하는 게 좋아요. 과열은 좀 시켜야 됩니다. 예, 뜨거워요 지금 되게. 예, 막 데일 것처럼. 그러니까 약간 식혀주는 게. 그래서 오늘 코스피 좀 쉬어간 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못 갔잖아요. 그래서 3월은 코스닥이 좀 코스피를 이길 수도 있어요. 좀 조심스럽지만 못 갔으니까. 예, 그런 관점으로도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정말 그냥 주식 하나로 그냥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도 투자에 좀 잘 한번 활용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너무 고생하셨고 저는 또 다음 주에 뵙겠고요. 토요일하고 월요일 날 다음 주 쉬잖아요. 토요일, 월요일 올라가니까 함께 배우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